예, 평양 공동선언 공포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산 전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어제 평양 공동선언의 관보에 게재했고요. 공포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됐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바로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글쎄 이거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 갈등이 지금 정치권을 확산해서 뭐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김 의원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이 일관되게 지금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고 나오고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80% 가까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 태도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져 있는 공공한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측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그 분쟁화시키고 또 파당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이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그 이제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근 1년이 돼가는 동안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력을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조 의원님. 한국당의 이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보여주기식 정치 쇼일 뿐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또 그 부속의 그 군사 합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장한 대로 그 국가 간의 조약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국회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준을 하고 그리고 공포하고 그래서 이제 효력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공포해서 강제로 그냥 효력을 부여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좌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쟁의 소송을 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이제 그 소송을 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이전 조치로 11월 1일 모레부터 효력이 들어가는 걸 먼저 이제 중지시키는 그 가처분 신청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법원에도 그 효력 무효 소송 원래 효력이 없는 거다. 지금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지만 효력 자체가 없다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도 이미 이제 현재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것을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판문점 공동선언의 비준 동의 부분 관련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한참 나올 때 그렇다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대화를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청와대가 야당 쪽과 좀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의사타진을 했고 이게 바로 이제 11월 5일 날 있을 여야정 첫 협의체 회의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도 지금 뭔가 많은 얘기도 논의되고 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대치선선이 여러 가지가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발언의 수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고 그것이 이후에 앞으로 그분의 정치 행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세간의 그런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있을 뭐 전당대회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대통령을 향한 이 독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어쨌든 5일날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갈지 안 갈지도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안개 국면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수준이 좀 적절하게 좀 정리부터 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황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독재 시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합니다. 네.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만나면 얼굴을 붉히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약속을 한 거니까, 국민과 약속을 한 거니까 여야 상설 협의체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금도는 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간의 만남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황제폐하 수준의 통치를 하고 있다. 예. 다소 좀 강한 발언이긴 했어요. 이렇게 예. 강한 발언을 좀 요즘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예. 그 배경은 좀 저희가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야당을 에워싸고 있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고조되어가는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대한 이 공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탈원전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또 그 근무시간 단축 이런 그 소득주도 성장은 빨리 선회해서 국정 기조, 경제 기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고하고 밀어붙인다라든가 또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생명, 재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뭐 잘나서 그 사람들한테 동의받으라는 게 아니라 국민 대표자 회의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모아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 회의인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과정을 이제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판 또 반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국회 안에서도 여야, 여야의 원내대표 이 사이가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이 그 홍영표 원내대표나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역대 어느 그 원내대표보다 흔히 말하는 케미는 좋은 관계거든요. 같이 노동권 출신이고 또 이제 기질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또 만나면 굉장히 가깝고.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은 서로 굉장히 격한 말을 주고받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뭐 황제 폐하, 대면 통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두 사람이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더 먼 게 정부고 청와대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정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를 한다는 거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거고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뭐 일부든 부분 아주 소수든 반영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패싱 계속하고 있고 국회 패싱하고 그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가고 있는데 만나서 못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야당을 패싱한 게 아니고 관계가 개선이 돼야 협의체도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패싱이 아니고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외교가 대한민국 패싱 당했다고 야당이 주장했는데 야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대해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놓고 상충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5.18 그 위원 구성하는 것도 지금 야당이 추천을 안 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싱 당한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은 아니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 당인의 입장에서 이제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그 이렇게 안보 문제나 남북 문제나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초당적인 협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초당적인 협력이라는 건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의 입장에서 협력한다는 건데 그건 야당만이 당파적 입장에서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당도 당파적 입장을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당제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늘 여당, 정부 여당이 정해놓고 야당은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남북 문제도 정부 여당이 이미 내질러 놓고 정부 여당은 그냥 두말하지 말, 야당은 두말하지 말고 그냥 동의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초당적인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덜러리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초당적인 걸 하려고 협력을 하려고 하면은 여당 입장도 어느 정도 좀 조율하고 야당 입장도 조율해가지고. 그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적 입장, 국가적 입장, 국익적 입장을 정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패싱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쟁점이 있으면 국회에서요. 그 쟁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중요한데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이렇게 말 때문에 이게 본질은 이제
잃어버리고 이 맞습니다. 부분에 화근이 돼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원내대표끼리는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신중하고 사실 대표분들이 이제 그런 악역을 좀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한국당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상 오프라인에 나갔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 어디다 지금 한국당이 처한 상황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이제 김 대표님 말씀처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나온다고 이제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또 보수 진영의 국민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당원들의 마음이 또는 보수 진영의 민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표가 떨어진다. 당원들이 더 자기를 안 찍는다. 너 그 우리하고 뜻이 안 맞은 걸 너 혼자 그냥 혼자서 떠들고 있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말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뭔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메시지가 기존의 자유한국당 당원들, 표를 가진 당원들의 마음 또는 바깥의 보수 진영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걸 또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치 중인 사안 중에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잖아요. 지금 여야 4당은 설치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또 법사위 국감에서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사법권 분리, 독립을 위해서는 사실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법권 내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줄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상 현 법원행정처장이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부가 결탁한 사례가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일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정치권이 왜 나서서 국회가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안철상 행정처장께서 좀 관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고가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75년 동안 한을 풀까 는 그 문제가 지금 18년 동안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이 양승태 전 법원 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던 주요한 대목이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납니다. 이런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 이런 일을 두고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이런 국정농단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정치권 4당이 이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그런 그 사법부 차원에서 벌어졌던 나쁜 선례를 없애자라는 그 뜻에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요, 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이제 박주민 의원 그 안을 맞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회의 기소거든요. 검찰이 그 법원에 기소하는 게 있는데 그 사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이 사건을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헌법재판소에다 기소하는 게 이제 탄핵인데 그러려면은 검찰이 그냥 아무 사건이나 법원에 기소 못 하듯이 사건이 안 되면 그냥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하듯이 그 국회가 그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이라는 형태의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 사건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어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건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국회가 안 나서도 검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 열심히 전직 대법원장까지 최초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심지어 그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까지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안 될 때 그
그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기소를 못하면은 사실은 되게 그 입법기관이 나서가지고 따로 별도 조사를 해가 탄핵심판위원회 소추위원회 만들어서 별도 조사해가지고 법률 헌법 위반 사례를 밝혀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기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맞느냐, 검찰이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고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받는 목적은 파면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도 그때 파면했지 않습니까? 이제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해당 법관을 이제 파면하기 위한 건데 법관들이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파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파면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지금 이 절차를 통해서 파면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예. 국회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수사를 그런 문제가 진행 있고 중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도 파면하려면 대통령이나 법관이나 똑같습니다.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특별재판부도 사실 지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에서 3분의 2로 특정 법관을 탄핵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검찰이 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임종헌 차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그 이 재판 거래 의혹과 연루되어 있는 판사가 임의로 배정했을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판결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재석 사유에 해당되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법원 내부에 사건 배당에 관한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법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들어오면은 위에서 이 사건은 네가 어느 판사가 맞다, 이 사건은 어느 판사가 맞다 하면은 그 저기 공정성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예.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순서 정해놓고 그날의 당직자가 그날의 사건을 맡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사건이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도 자기가 그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이 해당되거나 이게 정실의 관계에 있으면은 못 맡게 돼 있으면 못 맡게 돼 있는 맡고 싶어도 못 맡게 되는 게 제척이고 맡게 될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 공정한 재판할 자신이 없다 하면 자기가 못 맡겠다 하는 게 회피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회피 안 하더라도 피의자나 피고가 저 판사는 지금 공정한 재판 못 한다나 저 판사한테 이 재판 못 받겠다 하면 또 기피 기피 신청을 신청을 그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절차를 두는가 하면은 판결 내용도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사건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여를 못하게 한 거예요. 누구도 지정을 못하게 하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추진한 거는 그 재판 배당을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철상 대법관 그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양반은 국제인권법 그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지휘정권의 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반대하고 나오고 있는 건 이거는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사건 배당을 특정한 방법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사법부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코드가 이쪽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국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예, 거죠.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제척, 회피, 기피라는 이런 세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적으로 돌아와서 판사가 배당이 됐는데 제척해야 되면 또 배당하다가 기피되거나 회피되거나 이런 수많은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30가지가 넘는 지금 이제 그 임종헌 차장이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도 30여 가지 넘는 죄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까지 전 대법관까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유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제도적 보완, 제척, 기피, 회피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는 극단적 그러니까 처방을 해야 된다.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끝내도록 할까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 논란이 좀 휩싸였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죠. 최근에 했던 그 준비위원장으로서 했던 행보들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건데 청와대는 이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대권 주자를 일부러 띄우기 위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당적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왜 비서실장의 일상적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하는지 또는 비난을 하는지가 일상적 업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해 발굴에 가서 현장 시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중이었고 그러면은 비서실장이 그 지금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활동입니다. DMZ에서 유해 발굴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 그다음에 또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신 항구가 발굴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 DMZ 시찰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고 활동이다. 그래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는데 자기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조악한 비유 아닌가 싶습니다. 주연님. 지금 국회의장하고 계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비서실장 할 때 이런 이야기 안 들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소통령이라든지 왕 실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전방에 국정원장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통일부 장관이 있는데 거기 써야 될 사람 그림을 생각하면 그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그거 딱 맞는 세팅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누가 그 자리에 간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게 비서거든요. 대통령 비서거든요. 그중에 자기 내부에서 서열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저기 딱 나갔다는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 안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건데 같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민주당을 같이 했던 분 아닙니까? 당 대표를 했었던 분인데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임 실장이 한 번쯤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기 차이철이든 최순실이든 간에 과거에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뭐 실세니 뭐 이인자니 뭐 소통령이니 왕 실장이 왕수석 이런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결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 미래에 대한 구상이 있든 간에 민심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서 저렇게 험악한 차지철 이야기 나오고 최순실 이야기 나올 때는 저는 한번 그냥 지금 받아쳤더라고요. 받아칠 게 아니고 겸허하게 한번 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향후에 자기 정치 행보에 도움되는 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발언도 지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말 막말에 그건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정도로 봅니다. 손 대표 네. 발언도?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